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나바로 국장, 미국의 나바로 국장이 무역 합의, 미중 무역 합의는 끝났다라고 발언하면서 다시 하락 전환했다가 또다시 강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예. 지금 계속적인 시장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나왔다가 악재가 나왔다.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큰 폭의 하락이 발생이 되었다가 약간 좀 이렇게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일전에 그 6월 15일 날 조정 흐름들이 나와줬다가 반등폭이 좀 나와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상승으로 가려는 그런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리스크적인 측면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경우에 현재 개인이 이끄는 장 증시에서 현재는 2200선까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적인 측면들은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는 현재의 흐름상에서는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차분하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조금 시장을 차분하게 지켜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나 강보 합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다가 이제 이슈에 계속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아무래도 가벼운 종목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더 흔들리는 모습들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의 장점은 가벼운 종목이니만큼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과 외인의 수급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개인들의 모습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개인이 이끄는 장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제가 이따가 잠시 후에 좀 체크해 둘 수 있도록 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잠시 좀 눌렸습니다만은 상승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의 이슈들이 좀 악재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시장에서의 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좀 차분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에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해가지고 계속 타고들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그래도 요건 좀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조금씩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흐름도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만나보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미국 나스닥, 애플 선전덕의 사상 최고가 경신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오늘도 달리는 개인 투자자, 투자 러시는 언제까지입니다. 오늘도 개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백악관 참모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합의 파기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크게 흔들림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세로 다시 한번 지수 상승세로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투자 러시 어디까지 이어질지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해외 OTT 맞불 작전 펼치는 정부, 주목할 관련주는 이고요. 네 번째 이슈는 대북 리스크에 흔들리는 방산주, 이대로 끝인가입니다. 최근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방산주들의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빅텍과 스페코, 휴니드 같은 종목들이 최근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은 종목별 장세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방산주들의 전망 어떨지 역시 잠시 후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곧 2분기 어닝 시즌 실적 눈높이 높아진 종목은인데요.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먼저 미국 나스닥 지수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또 다시 나스닥 지수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고 간밤 다시 한번 1만 고지를 돌파하면서 1056선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강세의 중심에는 애플의 최고가 경신이 있었는데요. 애플은 어제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인 WWDC 2020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그리고 애플 TV 등에 탑재가 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iOS 14 버전을 발표를 했고요. 또 올 연말에 자체 개발한 칩을 적용한 맥 컴퓨터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부터 15년간 사용했던 이 인텔의 칩을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애플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칩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한편 이미 자체 칩을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다른 기계들과의 호환성도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애플 간밤 주가 2% 이상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강세에 돋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 잘 살펴보시면서 관련주에 대한 전망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해외 OTT 맞불 작전 펼치는 정부, 주목할 관련주는입니다. 정부가 어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OTT에 맞설 토종 플랫폼을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도 풀고 대규모 자금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해외 OTT에 맞서기 위해서 1조 원 이상의 K 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유료 방송 특정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12년 만에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는 2022년까지 글로벌로 진출하는 토종 플랫폼 기업을 최소 5개 정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미디어 시장 규모를 10조 원으로 그리고 콘텐츠 수출액을 16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 이 부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는 2분기 실적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 2분기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발표한 코스피 상장사는 모두 178곳으로 이들의 추정치 총합은 한 달 전보다 2.3%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항공과 레저, 극장 업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실적 눈높이가 높아진 섹터는 증권과 조선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증권주들은 동학개미운동의 수혜주로 그리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LNG선 수주 소식이 잇따르면서 앞으로의 전망 다소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 전망치 확인해 보시면서 관련주들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연초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우리 증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이 작년과 비교해서 3배 이상 늘어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하고요. 이번 달 들어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1조 5,246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계속 개인들이 떠받쳐주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이런 현상이 이어질 거라 보시나요? 예,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3월경에 이제 증시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개인 투자들이 그 시점으로 해서 좀 다수 좀 유입이 된 상황들이 계속 나와 주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주도 수급 자체가 이제 외인 기관이 아닌 개인으로 좀 이게 변모한 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장 시장 쪽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쏟고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봤을 때 중소형주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개인들이 몰리는 이유가 좀 이제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다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시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지금 들어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보자. 주변에서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기회다라는 적기다 싶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다수 계셨고 개적인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수의 상승 내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도 다수 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좀 먼저 나와주면서 좀 이제 부동산 정책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왜 개인 투자와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냐라는 점을 짚어봤을 때는 외인과 기관이 왜 투자자의 어느 정도의 시장 주체가 됐냐라는 점을 봤을 때는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은 그런 공룡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푸시를 했기 때문에 시장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전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단합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주체에 끌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소 이제 예전에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 주체를 계속 집중했다라고 좀 본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란지 그리고 좀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늘어남에 인해서 개인의 수급세가 개인의 그 돈이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좀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인 기관이 아무리 누른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꿋꿋하게 버티고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개인의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개인의 수급들이 계속 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외인과 기관의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에 대해서 흔들린다라는 점을 좀 짚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상 좀 의미가 없는 좀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개인 투자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많이 흔들리는 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노파싱으로 좀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어느 정도 지금 이슈에 계속 흔들리는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좋다 해가지고 들어가자 해가지고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좀 중심을 못 잡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이슈에 계속 흔들린다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을 이끄는 큰 손들이 계속 시장을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계속 개인들은 좀 소규모의 개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들이 계속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제대로 알아가면서 좀 이제 차분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이제 가는 것들이 개인 투자분들께서 소액 투자분들께서 좀 리스크적인 측면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개인 투자자의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끄는 상승 랠리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설명을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미디어 시장 글로벌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라는 방침을 분명히 한 건데요.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 원, 그리고 콘텐츠 수출액은 144억 2천만 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또 글로벌 플랫폼 기업 5개를 육성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MBC도 있고 그 SBS 미디어 홀딩스란지 뭐 이제 SBS 콘텐츠 허브 이런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흐름이 계속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IMB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현재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 SBS 이제 미디어라든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풀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땐 지금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는 이건 테마성으로 좀 보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테마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단기 테마로 갔을 경우에는 좀 다소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들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상 이제 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I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봉장의 흐름들을 봤을 경우에 계속적인 조정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일전에 6,610원대까지 올라갔던 모습들이 1,275원대까지 내렸던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반등 기점이 좀 나와준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주봉들로 봤을 경우에는 조정이 계속 나와주다가 이번에 반등이 나와주는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월봉상의 흐름들을 잠깐 보자면은 지금 이제 일전에 2008년도 때 흐름들이
980원대까지 내렸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흐름들을 봤을 경우에는 하단 부분에 어느 정도 여기가 지금 이제 가장 저점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 수 있는 어느 정도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어느 정도 그 저점까지 내렸다가 반등을 한다는 거는 지금 이제 현재 단기적인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추세가 변동됨에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겠고, 현재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지금 매물 같은 경우에도 130만 주가 좀 어느 정도 물려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내일까지는 좀 추가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테마성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적인 측면들이 가서 나올 수 있는데요. 이 SBS 미디어홀딩스 같은 경우에 잠깐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올라갔다가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꺾였죠. 지금 이제 윗골을 남기면서 다시 내려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질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콘텐츠 허브 같은 경우에도 위쪽으로 길게 올렸다가 지금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당기면서 아래로 내려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위쪽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이슈가 나와준다 라는 측면으로 봤을 경우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슈가 단기적으로 소멸이 된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부의 미디어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육성 방안이 계속 지속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슈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자칫 위험을 좀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적인 측면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 테마성에 대한 종목들은 좀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을 고려를 하시면서 트레이딩에 어느 정도 능하신 분들, 그리고 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아무래도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놓고 나서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보고 나중에 시간 되면 보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봤을 때는 좀 대형주들의 흐름들 먼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란지 CJ ENM 같은 종목들을 좀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보시면서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짚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관련주로는 IMBC, SBS 콘텐츠 허브 등의 종목들 눈여겨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북측이 대남 비방전단 1,200만 장 살포를 예고한 데 이어서 2년여 만에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긴장감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방산주들이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은 또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산주가 다시 한번 올라올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한 번 더 단기적인 이슈는 나와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DMZ 때 대남 확성기 재설치라든지 대남 전단 살포라든지 이런 지금 북한에서 계속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중에 나올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관상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도 좀 추가 이슈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이런 이 단기적인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큰 만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딩 어느 정도 좀 가능하신 분들, 데이 트레이딩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어느 정도 좀 초보분들께서 접근하시기엔 다소 위험한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등락이 큰 만큼 또 이제 괜히 위쪽에서 잘못 이게 지금 14,850원대 빅텍 같은 경우에도 14,850원대까지 올라갔던 모습이 보여줬는데, 이때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빠져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 루트는 나오겠지만은 단기적인 이슈가 크게 안 나온다. 그렇다면 조정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인 이슈로 해가지고 단일 이슈로 보기보다는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다중 테마성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좀 이제 일전에도 3만 원대 돌파 기점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돌파를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추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중 테마성으로 좀 잡는 모습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산주는 데이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을 하는 게 좋겠고, 이왕 주목을 하실 거라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다중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자산주에 대한 개념 설명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린다고 하는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장은 한마디로 스펙타클한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급하게 밀렸다가 또 올라가는 과정 쪽에서 미중 간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 부분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이 그만큼 좀 오른 상황 쪽에서 여러 가지 또 부담감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을 오늘 시장이 잘 극복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자산주와 관련된 쪽의 흐름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특징이 어떤 유통 주식 수가 좀 적은 우선주가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예고를 했고요. 그와 함께 또 자산주도 그와 비슷한 어떤 경향들이 뚜렷하다는 관점 쪽에서 이런 흐름들이 시장의 또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산주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많은 회사, 그래서 가치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자산이 많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많이 PBR로 계산되고 있죠. 그래서 즉 주가 순자산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당 순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냐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보통 한 배 이하, 그래서 이 PBR 1.0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저평가가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0.3배까지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자산 대비해서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나오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비율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R이라는 쪽은 레이쇼죠. 그러다 보니까 비율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일단 자산은 어느 정도 고정돼 있고 주가만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더 많이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위대하신 분, 이분 같은 경우도 워렌 버핏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데 PBR 0.8 이하는 충분히 기업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쪽으로까지 언급이 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많이 썼었죠. 그런데 물론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이런 자산주에 대한 개념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 부분들과 함께 어느 정도 시장에서 대한 변화도 같이 예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코스피 시장 흐름들과 보게 되면은 약 한 2010년도 이후부터 나왔었을 때 저희가 보통 코스피 대비해서 지수 대비한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0.9배 이하로 1배 이하로 내려간 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보다는 어떤 자산 대비해서 할인받고 있는 평가 기준들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이런 어떤 저평가, 자산 대비 저평가의 흐름들이 뚜렷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나 현상들도 많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또 하나 흐름을 보게 되면 국내 기준 증시를 봤었을 때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S&P 500이라든가 또 선진 시장의 유럽 증시의 흐름들 이런 쪽과도 같이 비교를 해보고 이머징 시장이라고 하는 신흥 시장까지도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국내 시장 흐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레벨로 봤었을 때는 항상 좀 낮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자산에 대한 부각들도 계속 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는 쪽도 같이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자산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성장주가 많이 부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는 흐름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반등이 약간 올라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너무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즉 비정상한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도 눈에 띌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자산주의 특징은 전통 제조업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오랜 염력을 통해서 자산을 보유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성장이 정체돼 있다는 관점 쪽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배당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측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장기적인 측면들이겠죠. 단기적으로 시세가 급변하는 모습들보다는 이런 꾸준한 메리트는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나 아쉬운 게 거래량이나 유통 주식 수가 부족하다. 이런 쪽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나 아니면 매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빠르게 접근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할인 요인이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보유 자산에 대한 양도나 매각, 또 자산의 재평가, 그래서 기초 자산이 처음에 어떤 재무제표에 반영됐었을 때 가격들만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자산 재평가를 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시가 부분들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중요한 변화가 되겠죠. 이게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 저금리 기조가 뚜렷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 인플레이션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라고 했었을 때 부동산의 상승으로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 보유 부동산이 평가액이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더군다나 자산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들도 앞으로의 변화 요인들도 될 수 있겠다라는 쪽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자산주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전방이라는 회사, 전남방직이죠. 섬유 쪽으로의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특히 본사나 광주 천안공장 쪽의 장부가액이 1,970억 정도 있다 보니까 물론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 주당 순자산이 6만 2천 원대까지 나오다 보니까 주가와의 괴리가 거의 뭐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관점 쪽에서 올해 6월 달에 주가는 상당히 강세로 가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는 종목이고요. 그밖에 일신방직 같은 경우도 섬유나 화장품 쪽에서 광주 공장이나 부동산 임대 건물까지 따지게 되면 2,300억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가의 주당 순자산이 30만 원대 그 근처에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상당히 괴리감이 크죠. 마찬가지로 DI 동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알고 있는 섬유 패션 쪽의 자회사를 통해서 라코스테란 브랜드를 갖고 있죠. 게다가 13개 자회사를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동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 소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인데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때 자산 부분까지도 같이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순이익이 적자가 나는 회사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좀 필요한 종목들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모멘텀은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시장에서 자산주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 전략은 항상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중장기적인 겁니다. 즉 시장 대비해서 할인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오히려 싸다는 때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실적의 안정성만 갖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평가 탈피된 모멘텀이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산 재평가나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쪽이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주 관련돼서 중요한 두 종목을 한번 관심 종목으로 꼽아봤는데 첫 번째가 한국재즈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해성산업과 이제 흡수합병에서 이어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종합재지그룹의 발돋움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한국재지와 함께 인수했던 세하 그리고 국일재지의 중국 공장, 한국패키지, 원창포장 모두 다 종합재지그룹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면서 주당 순자산이 8만 7천 원대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가 너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 19,000원대 부근이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중기적으로 2만 7천 원대, 손절가는 17,000원대 정도로 잡아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종목으로는 대한화섬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래량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쪽에서 성장은 정체가 되어 있는데 단기적으로 유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수혜 관점들이 높고요. 게다가 금융관계회사, 특히 흥국생명이나 저축은행 같은 지분법 평가액을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 순이익이 한 225억 정도 작년에 나왔는데 시총이 1,300억이고 그리고 주당 투자자산이 41만 원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뚜렷하겠죠.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도 기회 요인을 찾게 되면은 지금 어떤 목표가를 한 14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를 8만 1천 원대 정도까지 잡아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산주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어떤 우선주의 급등 이후에 어떤 나올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항상 중요한 부분들은 좀 긴 호흡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는 자산주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10위에는 네이버입니다. 언택트 대장주인 이 종목 오늘도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위의 한화손해보험은 2%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8위의 SK도 비슷한 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7위의 상한 프로탱크는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미국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의 주가 급등 소식에 국내 수소차 관련주들도 오늘 장중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의 파미셀 파란불 켜면서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위는 EM플러스, 4위는 이지바이오, 3위는 NC소프트, 2위는 S퓨얼셀, 1위 셀트리온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의 5위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EM플러스입니다. 2차 전지 소재로 사용이 가능한 액상 그래핀을 이 종목이 개발을 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단은 고를 한번 외쳐보고 싶어요.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일단 저는 좀 멈췄다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플러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2의 국일제지라고 본다. 국일제지 5배 상승. 점심 먹고 오면 날아가려나? 이 좋은 기사에 연상도 못 가고 너무하네. 뉴스에 팔아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이 명언은 진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볼게요. 이 종목이 제2의 국일제지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뭐 수소 국일제지나 지금 EM플러스나 조금 네. 더 비슷한데 옛날 사명이 나노메딕스였죠. 네. 예. 근데 일단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뭐 그래핀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수처리 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전기차 쪽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2차 전지에 관련된 걸로 좀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뉴스가 나와서 이제 8월부터 이제 나노메딕스의 이제 그 자회사 합격 이제 관계사 합격인 스탠다드 그래핀 쪽으로 해서 납품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일 거로 좀 보이고요. 네. 이런 기술을 적용했다는 예가 아직은 좀 없어서 지금 아직은 개발 단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제품 정도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뉴스에 좀 올라가서 좀 쉬어야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EM플러스가 최근에 이제 뭐 12 발행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바른전자라는 이제 아직 상장 폐지 심사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상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은 더 쉬어가야겠다라는 설명 드렸는데요.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점심 먹고 오면 날아가려나 이 좋은 기사에 연상도 못 가고 너무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 다시 한번. 일단 뭐 좋은 기사는 맞는데 네. 일단 그동안 이제 EM플러스가 하도 뭐 이 그래핀을 활용한 걸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시장에서 아직은 좀 믿음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좀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번 게 아마 좀 잘 돼서 EM플러스가 진짜로 무조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확실한 뭔가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5위 종목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4위도 만나볼게요. 이지바이오입니다. 어제도 상한가를 쳤던 이지바이오가 오늘도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그 상승폭을 줄여 나가면서 10%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더 어디까지 갈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일단 전문가님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바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매수 걸려버렸는데 추락이네. 나 어떻게 하지? 65,000원은 지지해야 들어가지. 지금은 아니야. 위험 구간. 그냥 오후에 다시 와야겠다. 이 종목만 보면 숨이 안 쉬어진다. 유유 이러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글부터 볼게요. 오늘 상한가에 매수를 걸었는데 추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지금 너무 빨리 급하게 사신 것 같고 네. 예, 어제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은 좀 갭상승을 하면 좀 눌리는 자리가 나오는 거 기술적으로 당연한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 회사의 사업성을 봤을 때는 괜찮기 때문에 예, 뭐 어차피 동물의약품이라든지 사료 관련된 이제 동물 관련된 네. 이지홀딩스랑 분할을 하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회사인데 그 전에 이제 분할 전에 이지바이오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못 갔었죠. 네. 회사는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다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여력은 있지만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급등에 따른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가격 조정은 조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성을 봤을 때는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65,000원은 지지를 해야지 들어가지 지금은 아니다, 위험 구간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차트를 상으로 한번 보시면 사실은 지금 어제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오늘 좀 뭐 사실은 시가가 거의 17% 이상 네. 상승을 했었죠. 지금 이 자리를 다 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종가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한번 하락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 더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을 메꿀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지바이오 확인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의 3위 만나볼게요. NC소프트입니다. 이 종목이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더 가지 않을까? 고 들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도 여전히 뭐 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전에 95만 5천 원에 잘 매도했는데 가격 내리니까 다시 매수하고 싶네요. 참아야 하나? 11년 동안 5,000% 상승, 역시 성장주가 답이네요. 이번 주에 100만 원 찍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움직임을 보니까 진짜 실현각인데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글부터 보면요. 이분은 95만 5천 원에 매도를 했는데 지금 조금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다시 매수를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매수 지금 충분히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굳이 매도를 지금 하셨는데 다시 뭐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매도는 잘 하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뭐 가격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차피 NC소프트 자체가 상승을 했던 이유 자체는 실적이죠. 네. 실적이고 하반기의 실적도 여전히 좋다. 2분기도 좋다.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이걸 한 70만 원대 후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00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네. 여전히 다시 매수할 기회는 있겠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셨다라고 하면 굳이 90만 원 초반 밑으로 뭐 90만 원을 깬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뭐 지금은 사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이익 실현하신 거 지금부터는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버려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NC소프트 100만 원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니까요. 이번 주에 100만 원 찍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이거 진짜 실현각이다. 실현될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번 주에 100만 원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뭐 지금 좀 전에도 100만 원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지금 이번 주에 갈지 뭐 다음 주에 갈지 뭐 아니면 한 달 뒤에 갈지는 네. 모르지만 주가라는 게 원래 항상 모멘텀과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 좀 전에도 뭐 지금 한번 장이 심하게 한번 출렁였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지금 조그만 악재에도 좀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큰 지수가 흔들리면 또 빠질 수 있는 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면 저도 좋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가면 뭐 다시 뭐 더 네. 바랄 게 없겠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100만 원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100만 원을 찍을지는 몰라도 100만 원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2위는 S퓨얼셀입니다.
미국의 수소 트럭 업체죠. 니콜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수소차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업체인 이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뭐 수소차를 좀 좋게 봐서 고를 일단 들어보고 싶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고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OSL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실거리는 거야? 다시 빨리 상한가 달자. 27층에서 산 주주입니다. 목표는 50층 다들 잡고 있어요. 현재 150% 수익 중 주식 인생 최고 수익이네요. 반전은 한 주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아주 깜찍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글부터 볼게요. 27층에서 산 주주다. 목표가 50층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부럽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50층. 저랑 비슷하게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그 27층에서 사셨으면 50층 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일단은 좀 먼저 과하게 올랐죠. 네. 가장 빠르게 올랐습니다. 사실은 이쪽 수소전지 관련된 섹터는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두산 퓨어셀이었는데 네. 이거 이외로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은 생각보다 싼 SPO셀이도 주목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초창기 때 좀 주목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재상승하는 요인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여전히 그 유럽발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수소차도 유럽에서 정책이 나오면서 수소 관련된 연료전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계속 수소차를 강조를 했었죠. 수소 관련된 것도 강조했기 때문에 여전히 SPO셀은 뭐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뭐 충분히 괜찮다. 여전히 시가총액은 뭐 2천억대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겠나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볼게요. 현재 150% 수익 중이다. 주식 인생 최고 수익인데 반전은 한 주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150%. 저도 진짜 이런 수익률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반전 한 주만 갖고 있대요.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원래 항상 주식이라는 게 조금 사면 많이 올라가고 네, 맞아요. 많이 산 주식은 자꾸 빠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지금 뭐 SPO셀 이제 차트 분석만 한번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주봉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고점이 43,950원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 지금 얼마 안 남았죠. 한 네. 2,000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전고점 부근 갔을 때는 한번 이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뭐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상승세는 오늘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SPO셀은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 종목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뭐 다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눌림목이 나올 때 특히 이제 SPO셀 같은 경우는 장중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충분히 한 4만 원 밑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너무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조금 늘렸을 때 옆으로 좀 행보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1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1위는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램시마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상태를 크게 개선시켰다는 소식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저는 고 들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도 고 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외치면서 셀트리온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제 상승 시작인 것 같은데요. 30만 원 이하 매수하신 분들 축하. 목표가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지금이 초저가 매수 기회다. 무조건 잡아라. 눌릴 땐 추매가 답이다. 다들 명심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뭐 30만 원을 거뜬히 넘어갔고 저는 그 두 번째 게시글이 눈에 띄는데 목표가 100만 원을 잡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뭐 충분히 뭐 목표가 잡는 거야 자유니까. 자유니까요. 예, 100만 원은 뭐 갈 수 있겠죠. 근데 네. 언제 갈지는 모르는 거고. 지금 셀트리온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잘 올라오고 있고 네.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실적 우려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지금 제가 이제 띄워놓은 게 월봉 차트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좀 지루했었죠. 예전에 이제 2018년 이후로 계속 하락 추세였다가 최근 들어 오히려 올라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코로나 관련 이슈도 여전히 좀 치료제 관련 이슈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실적 이슈도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좀 거칠 게 없는 자리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과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치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총을 조금 넘어서는 그것까지 왔는데 네. 여전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하면 이제 상대적인 거지만 셀트리온은 여전히 좀 싸다라고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고점이 한 36만 원대 부분까지는 뭐 충분히 한번 트라이는 가능하지 않겠나. 물론 이제 장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좀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앞으로도 상승 기대된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좀 생소하실 텐데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식을 갖고 왔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지금 현재 가장 좀 시장에서 IT 쪽에서 핫한 반도체 쪽에서 핫한 게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거죠. 여전히 삼성이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지금 투자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EUV 투자 관련돼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그 EUV 공장 안에 들어가는 그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 이제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주로 이제 장비를 다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장비 한 대가 보통 한 3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합니다. 그 장비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 포인트 엔지니어링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뭐 수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포인트 엔지니어링 관련된 그 엔지니어링은 여전히 그 ASML로 매출 비중이 한 70% 이상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또 매출이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이제 TSMC라든지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포인트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호기를 맞는 기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 관련돼서도 중국발 이슈는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도 좀 적당히 잘 눌려 있고 최근에 올랐다가 잘 접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는 좀 사볼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이 좀 매력적인 가격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한 3,500원 이하면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한 7,000원 정도 잡고 있고 손절가는 2,700원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권희 차장이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포인트 엔지니어링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